We are gathered here, representatives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채택한 특별 보고관에 의해서 이미 국제적 차원에서는 상세하게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그런 것이 다 정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미국의 하원조차도 그런 결의, 또 여러 주요한 선진국가의 의회조차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다. 그것은 일본이 1920년도에 일본이 체결한 노예 금지 조약의 위반이다. 일본이 ILO에 있는 또 그 조항도 위반이다. 그래서 일본은 국제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 이미 벌써 정리됐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나아가서 강행규범 위반이다. 반인륜 범죄고 강행규범 위반이다. 반인륜 범죄 강행규범 위반은 1968년 유엔 결의에 의해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시효에. 언제든지 피해자가 만족할 만큼 소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여러 번 일본 정부에다가 일본이 가입한 국제 인권 규약, A 규약, B 규약, 그 정서에 따라서 일본은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가입한 소위 강제노예 금지 조약도 위반했고 또 국제인권규약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피해자의 또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관련 국내 입법 조치를 일본 정부가 적시하라 라는 권고를 했어요. 했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학계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학자들이나 또 시민운동가, 평화운동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화사카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ICJ에 가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라는 것은 확인이 된단 말이죠. 한 번 더. 그러나 이것이 국가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앞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확인이 되는 그 점이 일본에 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의 어떤 국가의 어떤 품격에 미치는 영향, 이걸 일본이 처음에는 ICJ 가자 했다가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ICJ에 제안도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2005년에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65년 협정과 관계없이 잔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다는 걸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를 피해자들이 2010년 헌법재판소 확인해 달라고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손을 들어줘서 외교부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꾸린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TFT인데 거기에 저도
국제법학회에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65년 협정이 6개 문서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 문서가 분쟁 해결에 대한 교환각서라고 있는데 65년 청구권 협정을 포함하여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는 정치적 외교적 해결이고 두 번째는 중재에 의한 해결이 있습니다. 중재재판.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상당히 그 우리 국민 여론이라든가 우리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치 외교적인 교섭을 요청했지만 일본이 거절했어요. 두 번째 중재에 대한 것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2010년 있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TFT도 조금 유야무야하게 되어버렸고요. 이런 어떤 그 소위 이행 기간에 이 위안부 문제가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연결해서 2015년에 12월 28일 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원칙과 국제 인권법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고려 없이 양 정부 간에 이런 전격적인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앞으로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다. 또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정부는 문제 제기하지 말라. 그 양 정부가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하느냐 이거죠. 이건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강행주범에 위반될 것 같으면 공소시효도 없고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기 소속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해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국제법 대원칙인데 어떻게 양 정부가 합의를 했다고 이 얘기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개인 소송이나 또 국제적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못하게 한다는 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법적인 부분은 지금 그 이장희 교수님이 거의 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일본은 그 1월 8일에 내려진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 처음은 특히 자민당 내 외교 부회라는 데가 상당히 강경하게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유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혹시 회부된다고 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그 매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거론되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된 내용이 뭔지 그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그것을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국가 면제가 ICJ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본의 위안부 동원이나 위안소 경영라는 것이 국가 축공 행위였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국가 축공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축공 면제가 인정됨으로 인해서 이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일본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러나 역설적으로 일본이 완전히 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에 일본이라는 국가 권력이 개입되었다라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오히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기거나 패하거나 그거 상관없이 그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질 것이다. 이게 일본 쪽의 판단이 되어서 지금 서구 쪽의 그
그 입장으로 손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현수 할머니를 비롯하여서 그를 또 지원하는 분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 달라라는 기자회견을 또 그 이후에 가졌습니다. 거기에 장방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한국 측으로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위안부 문제에만 갈 수가 있다면요.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독도 문제도 함께 가자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만 그러나 위안부 문제만 ICJ에 간다면 상당히 현재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그것을 아마도 거부할 가능성이 이쪽에서 가자고 해도요 거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ICJ에 간다면 한국에 불리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 1월 8일 그 서울중앙지법 이 위안부 원고의 그 어떤 승소 판결이 처음입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왜 그러냐면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조차도 일본 정부조차도 전부 65년 협정에 의해서 다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비로소 우리 정부가 사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2005년 이후에 65년 협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더라도 문서 공개를 하니까 2005년 이후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과 또 개인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정부 차원에조차도 이 세 가지 문제, 원법 문제, 산림교품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물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8개 항목 가운데 제5호에 소위 미불임금이 있다지만 그건 어디까지 상업적인 거고 여기에 강제징용 문제는 인권적인 강제징용 문제 이건 그대로 남아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또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 한일 문서 공개 전까지는 65년 협정에서 한일 양부 정부는 다 끝이 났다는 동일한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다가 일본 정부의 잔존 책임이 있다라고 선회했습니다. 입장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2010년에 정부의 직무유기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 하니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직무유기했다 하는 2010년에 헌법재판소에 판결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건가 한국 정부가. 그러면 65년 협정 맨 끝에 5개 협정 외에 분쟁 해결 교환 각서에 의할 것 같으면 청구권 협정을 포함한 이런 협정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는 정치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고 두 번째 안 되면 중재에 의한다 해서 그것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일본 정부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전혀 응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2013년에 갔는데 상당히 시간이 끄는 거죠. 끄는 중에 또 이 위안부 문제도 다 이와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12월 달에 그와 같은 양국 간의 외교부 장관과 양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식으로 합의문을 발표를 했고 양 문서가 양 정부의 문서가 이 조금 내용이 워딩이 달라요. 조약이라는 것은 그 워딩이 똑같아야 돼요. 워딩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형식이 요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양 정부가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구두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내용조차도 합의할 수 없는 합의를 한 겁니다. 개인 간에도 계획의 자유가 있고 또 국가 간에도 조약의 체결 자유가 있지만 그 조약 내용이 반인도적인 내용을 한다든가
노예 매매를 내용을 할 때는 그는 null and void, 원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기들이 고통당한 그 내용들을 이번 이 돈 몇 푼 받는 돈을 가지고 이 이후에는 더 이상 국제 무대에서 얘기를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합의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죠? 반인도적인 그런 합의 내용이죠. 2012년에 독일과 이태리 사이의 소위 페르니 사건이라는 그런 그 사건을 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독일 나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사건을 잠깐 소개드리면, 이태리에 있는 한 레지당스 병사가 강제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이태리와 독일 사이에도 우리나라 65년 협정 같은 그런 정부 차원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것으로 불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이태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태리 대법원이 이 피해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독일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너희들 그렇게 많이 돈 줬는데도 왜 그러냐 해서 독일이 이 사건을 갖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독일이 ICJ에 졌어요. ICJ에서는 누구 편을 들었냐면 이 사건이 독일이라는 정부를 사법 피고를 했다 이거죠. 아까 국가면제라는 것은 한 나라의 사법부는 타 국가의 주권적인 행위를 사법 대상 삼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면제, 절대적 주권 이론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ICJ는 독일 편을 들어주고 이걸 패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시 이태리에 들어와서 이태리 정부도 독일과 관계를 생각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적당하게 이걸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들이 다시 대법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더니 헌법재판소가 다시 대법원과 똑같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줘서 이겨버렸습니다. 국제사회가 발전될수록 절대주권의 개념은 사라지고요. 또 국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침해된 인권 침해, 이것은 사실 국가면제, 반인륜 범죄는 국가면제 이론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국제법의 발전 추세고 그런 경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이번에 우리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바로 이 국제법 발전의 추세에 부합하는 그런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처음부터 손입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라든가 이거는 금방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든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네, 또 이것은 그 일본 쪽에 하나의 뭐라 할까 반법론적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특히 당시 미국의 오바마 정권 쪽에서 위안부 합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도 사실 이 위안부 합의를 맺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그 스가 현 총리가 이 부분에 나섰고 당시는 관반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이병기라는 청와대 실장, 사실상 그분은 그 국가정보원의 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앞장서서 한 사람들은 국정원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몇 명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당시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술적인 밝혀져 있는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거의
그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위안부는 그래도 돈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위안소에서 군인들한테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손노예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일본 극우가 말하고 있는 그 논리를 그대로 말하면서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 맺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는 상황에서 그 합의를 했다라는 것을 절실히 저도 느꼈고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학계에서도 상당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학계의 논리 그리고 유엔의 인권위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무시하여서 한국하고 일본 간에 어떤 이상한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도 현재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한국 측입니다. 네, 그러나 국제법적인 현지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유엔 인권위에서 한국 대표가 위안부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 대표가 2015년에 위안부 합의에서 서로가 서로를 국제 무대에서 비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또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어겼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한국 대표는 일본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본질을 유엔 인권위에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거기까지 방해한다면 그거는 일본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천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존엄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때 그 성명에서 정확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또 국제 무대에서의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든 길을 막아놓으려고 하는 일본의 작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또 하나의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국 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내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너무 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은 계속 한국을 욕하는데 한국은 굉장히 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물론 그게 또 한국의 매력이지만 뭐 전략적으로는 좀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베는 왜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았던 731 부대를 연상시키는 비행기를 타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일까? 지난 과거를 인정하지 않은 채 평화 헌법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일본. 일본은 원폭으로 인해 태평양 전쟁이 끝났지만 원인 제공은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잊은 채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말한다. 제국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한 그들은 오늘도 반성 없이 군사 대국화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중일 전쟁 당시 일본은 중국 하얼빈에서 생체 실험을 벌이는 세균 부대인 731 부대를 창설한다. 중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치른 일본은 히로히토 왕의 칙령으로 화학무기와 세균무기 개발을 위해 당시 중국의 하얼빈에 직속 부대인 731 부대를 창설한다. 당시 부대를 이끈 인물은 이시이 시로. 교토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육군 군의가 된 그는 1930년대 초 유럽을 시찰한 후 세균전의 효용을 깨닫고 이에 대비한 전략을 적극 주장한다. 일말의 양심도 동정심도 인간성도 윤리의식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악마의 실험실이었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졌다. 일본 군인이 총검으로 사람들의 배를 쑤셨습니다. 내장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살아나오지 못했다. 가스실에 집어넣었다고 하더군요. 연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곳의 잔악상은 소문으로만 떠돌고 있다. 저한테 탄저병균과 성홍열균을 주사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두 명은 끌려간 걸로 생각됩니다. 그대로 소식이 또 끊겼죠. 그러나 그 진실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오히려 은폐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곳에서 저질러진 만행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실험 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진실을 은폐해버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끝났습니다만 반드시 단죄돼야만 합니다. 일본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나라, 특히 가까이에 있는 적대국 소련이 일본이 갖지 못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바로 생화학 무기였다. 일본은 아시아 지배를 공고히 하고 반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모르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데서는 어떤 짓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일본인 과학자, 기술자,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잔악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자행했죠. 이들은 인간을 산채로 해부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마취도 하지 않고 해부해서 인체의 각 부분과 장기가 꿈틀거리는 걸 관찰하기도 했죠. 화학무기로 인한 엄청난 인명살상에 경악한 세계 각국에서는 제네바 협정을 통해 생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을 맺었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 145개국이 여기에 참여했다. 하지만 제국주의 야욕에 고취된 한 일본군 장교는 비밀리에 생화학무기 개발부대, 즉 731 부대를 창설했다. 이시시로는 일본 군부의 핵심 인물들을 설득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그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동지들을 규합하여 일본 관동군이 장악한 만주 지역 하얼빈에 최고 수준의 생화학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운영했다. 이시는 최측근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비밀로 했다. 이 비밀 조직의 정점에 있던 인물은 일본인들로부터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히로이토 천황이었다. 히로이토 천황의 명령이 없이는 일본군의 해외 배치나 생화학 작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히로이토 천황의 형제와 친척들도 개입했으며 특히 숙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들은 소위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 이시시로의 꿈은 히로이토 천황의 윤허를 얻어 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시는 곧바로 하얼빈으로 건너가 세균무기 개발을 위한 세계 최대 생화학 연구소 건립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감독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일본 관동군 방역급습으로 정해졌다. 그는 필요한 과학자들을 하얼빈으로 불러들인 뒤 부대 위치를 중국 만주 지역으로 정한 진짜 이유를 알려주었다. 사복 헌병들이 돌아다니며 저항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체포했다. 만주 지역에 사는 중국인과 러시아인들이 주된 표적이었다. 이시시로는 실험 재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인체 실험용 재료 말이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저 죽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말이죠. 731 부대가 들어설 건물 공사가 곧 착공되었고
이시시로는 벽돌 한 장도 건성으로 보는 일 없이 철저하게 감독했다. 일본 정부는 731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최상급 실험기구를 비롯 모든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제공했다. 행정본부라고 부르는 거대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워낙 크고 단단하게 지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빙판의 모든 건물은 다 파괴됐지만 그 건물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행정본부 건물에 딸려있는 부속 건물은 500여 명의 남녀 성인 그리고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였다. 이곳이야말로 모든 가운데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었다. 731 부대에는 일본 최고 수준의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배속돼 있었다. 이들은 인간을 실험동물처럼 사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일본의 적군에 대해 사용하는 갖가지 세균 무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는 생화학 무기에 부상당한 일본군 병사들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731 부대는 인간을 실험동물로 삼는 비인간적인 연구소를 그럴듯한 말로 위장하여 인근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이곳 시설은 단순한 목재 공장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잔인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었죠. 실험 대상자들을 마루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통나무라는 뜻이었죠. 희생자들을 인간이 아니라 나무 조각처럼 여긴 겁니다. 마음대로 자르고 불에 태우고 못할 게 없었죠. 이시시로의 악랄한 목표에 사용될 인간 통나무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무도 살아나가질 못했다. 우린 세균 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백신을 안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일부에게만 백신을 주사해서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을 했지요. 예상했던 대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부터 먼저 죽었습니다. 시신을 해부해봤지요. 저는 해부할 사람들의 몸을 솔로 씻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엔 발가벗긴 채로 해부실로 옮겨놓았죠. 처음에는 소름이 끼치더군요. 한 연구원은 청진기로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수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청진기를 귀에서 떼는 바로 그 순간 수술 칼이 몸을 째고 들어갔지요. 나중에 드는 말로는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칼이 들어가는 순간이 잘못되면은 피가 사방에 튀어서 우리들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거지요. 끌려온 사람들은 치명적인 병균에 감염되어 산채로 해부되었을 뿐 아니라 갖가지 악랄한 실험에 사용되었다. 50여 가지의 치명적인 실험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시시로가 즉흥적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이곳은 1943년에 지어진 731 부대의 동상 실험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1년 내내 이 안에서 동상 실험이 진행되었죠. 지금도 냉각기가 놓여있던 자리와 관찰용 유리창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냉동실이 있었습니다. 만주는 원래 겨울에는 영하 3, 40도 가까이 내려가는 아주 추운 지역이죠. 그런 데서 실험 대상자들을 냉기에 노출시켜 꽁꽁 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문자 그대로 추위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실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상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동계 전투에서 일본 병사들을 보호하고 반대로 적군에게 동상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였죠. 그 밖에도 유난히 잔인한 실험들이 몇 가지 있었다. 전장에서 폭탄 파편에 맞은 병사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인 실험 대상자들을 직접 폭탄
폭탄에 노출시키기도 했다. 가운데 설치한 폭탄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거리를 달리해서 세워놓은 각각의 나무 판자에 몸을 묶어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폭탄이 터진 뒤 이들을 수술하거나 해부하곤 했다. 실험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보통 5, 6주 정도 목숨을 부지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이 더욱 잔인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실험 대상으로 썼다는 것이죠. 어른, 아이, 여자 할 것 없이요. 시신은 화장장에서 처리되었다. 나치 독일이 장악하고 있던 유럽의 강제 수용소와 거의 유사한 방식이었다. 늘 2, 3천 명의 실험 대기자들이 있었지요. 두 군데의 화장장에서 매일같이 시신을 태웠습니다. 실험을 받다가 죽은 것이지요. 나치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독일군과 마찬가지로 731 부대 요원들은 그저 명령에 충실히 따른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최고 통수권자로부터 내려온 명령이었다. 이들은 천황에게 충성하고 조국에게 충성한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애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죠. 이시시로는 실험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는 미국까지도 뻗칠 수 있는 세균 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 인근 지역도 실험장으로 이용했다. 이들은 실험실에서의 인체 실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신형 세균 무기를 개발하자 중국 각지의 도시와 촌락에서 현장 실험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실험 때문에 병균에 감염되었고 수만 명이 그 와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731 부대는 2차 대전 내내 일본 제국에 가공할 만한 생화학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발에 몰두했다. 연구팀은 수용소에 들끓고 있던 수천 마리의 쥐들을 거대한 패스트균 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남은 문제는 패스트균을 퍼뜨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현장 실험뿐이었다. 이 시는 패스트 박테리아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선패스트라는 병은 피부가 흑자색으로 변하면서 고열과 출혈, 오한, 전신 통증, 그리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감염되면 4명 중에 3명은 죽는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 희소한 생존 확률조차 너무 높다고 보았다. 그는 100%의 치사율을 갖춘 패스트균을 찾기 위해 시골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완벽한 치사율의 박테리아와 완벽한 보균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살포 방법이 문제였다. 처음에는 비행기로 뿌리는 방법을 시도했다. 쇼이치 마츠모토는 731 부대 조종사였다. 비행기 날개 밑에는 원래 폭탄을 부착하는 데가 있었는데 폭탄 대신에 바구니 같은 걸 달았습니다. 1m 정도 크기였는데요. 그 안에는 치명적인 쥐벼룩이 담겨져 있었죠. 살포 실험이 시행되었다. 목표 지점은 근처에 있는 한 중국인 촌락이었다. 불행하게 선택된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없었다. 1939년 초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패스트균이 이 마을에 퍼졌고 1942년까지 계속 번져갔다. 우리 마을은 그 지역의 남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42년 늦여름부터 갑자기 패스트가 돌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3분의 1이 죽었죠.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도 8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인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수온에다 패스트균을 퍼뜨리는 등의 다른 방법들도 시도되었다. 살포 방법에 상관없이 세균 오염에 노출된 무고한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발생했다. 1941년 11월 초부터 1942년까지 패스트가 돌았습니다. 처음 패스트에 감염되었던 사람은 이웃 주민이었는데 곧 가족들한테 퍼졌죠. 열흘 만에 13명이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1942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갑작스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더니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도 병에 걸려서 하루 이틀 앓다가 그만 돌아가셨죠. 결과는 이시의 시로가 기대했던 그대로 나타났다. 시신을 옮겨서 땅에 묻을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누이 동생은 갑상선이 목까지 부어올랐죠. 목이 하도 부어서 크기가 머리만해졌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처지였던 누이는 들판에 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시의 부하들은 패스트를 퍼뜨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굶주린 중국 어린이들에게 세균 사탕을 나눠주었다. 사탕에 들어있는 탄저병균이 호흡기와 소화기에 침투해 치명적인 병을 일으켰다. 이 같은 무차별적인 실험은 위험한 작업이었고 그 와중에 일본인이 희생당하기도 했다. 수년간 1600여 명의 일본 병사와 연구원들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잘못 만지는 바람에 사망했다. 이 시인은 보다 정밀한 살포 방법을 찾았다. 미국의 공세가 거세지자 일본도 미국 본토에 세균 무기를 투하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위험할 만큼 단순한 생각이었다. 일본 군부는 기회만 닿는다면 미국 본토에 세균 무기와 화학 무기 투하를 단행할 작정이었습니다. 목적은 물론 승리였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차 대전의 태평양 전쟁은 사상 최악의 잔혹한 전쟁이었고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은 최대 적이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은 미국 본토에 대한 반격을 구상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731 부대가 만든 가공할 만한 세균 무기가 미국 본토에 사용될 뻔했다. 일본은 세균을 집어넣은 기구를 띄워서 태평양 건너 미국 서부 지역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삼아 폭탄을 넣었고 그게 성공하면 세균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발사된 수천 개의 기구 폭탄 가운데 200개만이 현지에 도착했다. 동쪽으로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은 미시간에 떨어졌다. 기구 안에는 화재를 일으키는 장치가 돼 있었다. 실제로 폭발해서 화재를 일으킨 건 몇 개 안 되지만 인명을 살상한 것은 단 한 개였다. 1945년 5월 15일 오리건주 블라이 지역의 한 교회에 기구가 떨어졌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 5명의 어린이와 임신 8개월이었던 목사의 부인이 죽었다. 다행스럽게도 이 시가 개발했던 세균 기구 폭탄이 사용되기 전에 전쟁이 끝났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 세균기구 폭탄을 완성했더라면 미국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본토 깊숙이까지 공격했을 겁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했을 테니까요.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하자 이시시로의 당면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그는 천재성을 발휘했다. 일본이 패전하자 731 부대는 천황으로부터 모든 증거물을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400여 명의 중국인들이 생체 실험용으로 수용돼 있었는데 멀쩡히 살아있던 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731 부대의 유산은 그대로 남았다.
그 밖에도 731 부대가 남긴 또 하나의 무서운 유산이 있었다. 그것은 미군이 일본을 점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일본이 항복한 시점부터 이미 731 부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했죠. 여기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731 부대에 축적된 정보가 미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미군 정보부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먹혀들었죠. 이시 시로야말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장군인이었다. 이 차 대전이 끝나자 새로운 종류의 전쟁, 즉 냉전이 시작되었고 미국과 소련은 군사력 분야에서 한 발이라도 앞서는 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냉혹한 경쟁을 벌였다. 사소한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윤리적인 결과는 따지지 않았다. 종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731 부대의 잔악한 실험 자료들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일본의 세균전 무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전쟁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정부가 자료 인수를 위한 협상을 허용했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31 부대는 그들의 악마 같은 실험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을 뿐 아니라 전쟁에서 질 경우 그 자료들이 구명줄이 될 수 있다는 선견 지명까지 가지고 있었다. 패전 뒤 일본으로 귀국한 이시 시로는 대담하게도 미군 당국과 위험한 협상 게임을 벌였다. 자신과 참모들을 전범으로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비밀 자료를 해독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악마의 유혹처럼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제가 그동안 조사한 당시 미군정 관련 문건 가운데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1946년 미군 화학전 참모장이 작성한 비망록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731 부대 요인들을 처벌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장차 미국의 화학전 능력을 개발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매료됐습니다. 인체 실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되었죠. 미국 과학자들은 731 부대 연구원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미군 당국에 전달했죠. 더 이상 적이거나 전범이 아니라 과학자 동료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소련과의 냉전이 심화되자 미국은 어떻게든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다. 그럴수록 일본은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 협상은 몇 년을 끌었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인체 실험 자료를 얻고 싶어하는 미국 과학자들의 광적인 집착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다.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에게 전범 처벌에 대한 면책 특권을 서면으로 보장해 주기 전에는 단 하나도 줄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초조해진 미군 측은 결국 이시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다. 일본 과학자들은 자료의 일부를 미국 측에 넘겨준 대가로 전범 처벌에 대한 면책 특권을 받았습니다. 냉정한 계산 끝에 미국은 최선의 협상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했다. 협상에 참여했었던 책임자급의 한 과학자는 상관이었던 미국 화학전 참모장에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얻는데 불과 25만 달러밖에 안 듭니다. 이 정도면 정말 헐값이고 거의 공짜라고요. 제 생각에 731 부대의 추악한 유산과 그 은폐로 말미암아 저는 일본의 과학계가 도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봅니다. 731 부대의 그 사악한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거나 동조했던 많은 과학자, 의사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학계나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고위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다. 7.31 부대의 진상이 서서히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대학살 사건으로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과거의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요. 일본은 지금도 그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It is understandably that a proud nation is reluctant to acknowledge its past misdeeds. But a great nation must overcome its pride and face the painful truth. 일본의 교과서를 읽어보면 2차 대전 때 일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교육받은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본이 침략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불행한 전쟁 피해 국가라고 알고 있을 정도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대다수의 일본인들 사이에 아직도 지배적입니다. 일본과 결코 화해하지 않았던 중국 정부는 7.31 부대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하얼빈에는 당시 부대 건물 가운데 남아있는 건물이 박물관으로 변해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과거의 악몽을 생생하게 보존한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혐오감을 느낍니다. 저는 당시 희생자들의 피가 흐르는 후손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7.31 부대의 잔악상을 아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죠. 더구나 일본 정부는 이 전쟁 범죄를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벌레처럼 죽였습니다. 7.31 부대의 진실은 국적이나 애국심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다.